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크게 두 개의 핵심적인 이슈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는 베네수엘라에 관련된 문제의 함의와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중 정상회담 문제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국내에 침투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한번 좀 핵심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두로 체포 압송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이제 베네수엘라의 공습 관련한 여러 분석들 진행 상황에 따른 공습이 있는데 일단 경제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베네수엘라의 공습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네,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을 향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 이후에 중국이 이 남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 방에 다 무력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으로 친중 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괜찮았고 중국이 뭐 항만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진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죠. 니네 자꾸 이 남미 쪽으로 뭔가 이렇게 거점화 시키려고 하고 뭔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겠다. 이게 지금 딱 의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중국 쪽으로 공급하면서 중국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이런저런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을 향한 딱 경고의 메시지를 딱 베네수엘라 이렇게 딱 하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 안정입니다. 역시나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베네수엘라가 지금 원유 생산을 양인 자체는 적은데 예. 그 가지고 있는 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중진류입니다. 결국에는 저 원유 매장량 자체는 많은데 생산량을 보시면은 베네수엘라가 순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진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경질류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중진류는 어디에 쓰냐면은 우리 선박 경유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경유를 활용해서 선박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은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연료를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개발해서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선박이나 이런 데 원유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이번에 축출을 하고 그 현 정권을 추출하고 이제 지금 나오는 중진류를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석유값을 안정화시키겠다. 국제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가 의지입니다. 왜냐면 국제유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금리를 낮춘 다음에 계속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예요. 근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우디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이번에 축출시키고 이거를 가지고 미국과 함께 개발을 해가지고 국제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중 반미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중국이랑 브라질이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 철도 가로 철도 연결시키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 칠레랑 브라질이랑 이 가로로 완전히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 중국이 이 남미 쪽으로 꽤나 많은 뭔가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미국의 강대함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또 올해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함을 좀 이렇게 어필하면서 이러한 것들도 염두를 해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랑 뭐 이런 데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 사태 있고 나서 러시아에서 성명 발표한 게 좀 웃겼는데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한 거는 괜찮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이게 마두로 숙청한 거는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다 이렇게 안 좋은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의 표본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딱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친중 반미 국가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네 자꾸 그러면은 될 수 있다, 우리처럼. 여기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이거를 메시지를 주는 거고, 지금 저렇게 침공하고 나서도 2차 공격 가능성 있다까지 저렇게 엄포를 놓는다라는 거는 사실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자꾸 친중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입니다. 대놓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러한 친중 반미 국가들을 좀 이렇게 좀 경계감을 생기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은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이라던가 이러한 협상이 아직 서면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미국의 그런 약간 강대함,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베네수엘라 2차 공격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있어왔던 점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추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를 체포해서 압송한 이후에 핀셋 작전이 성공을 한 이후에 권력 체제가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됐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베네수엘라 내부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서 재건 작업을 하나 넘어갈 거냐,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를 그냥 딱 어떤 매물이 지를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자체를 직접 통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서 베네수엘라가 일부 한 2, 3일 동안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기존 권력 체제가 나서자 2차 경고를 했고, 쿠바와 콜롬비아를 향해서도 추가 경고를 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2차 공격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강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차원으로 그만 해석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중국이 계속 그 남미를 거점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경고하는 거죠. 그 근처에 있는 주변국들에게 너네 자꾸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를 척지려고 하면은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를 딱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저 이후에는 그거 딱 하나만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대표적인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대만 침공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중국이 뭐 저렇게 하지 않겠지만, 자 미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큰 이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의 경고들도, 저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계속 대만을 노리고 있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TSMC라는 정말 보물 회사와 그 대만이라는 그 딱 거기를 지배한다, 이런 거는 중국이 계속 꿈꿔왔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대만 침공을 저걸 면분화를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진짜로 이거는 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이게 지금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거 만약에 대만 저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만약에 진짜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랑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국방력이 정말 강하구나. 특히나 뭐 이번에 팔란티어의 AI 기술과 스타링크의 통신을 통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딱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군사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인지시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중국이라던가 이런 반미하는 국가들에게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유가 안정이라던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핵심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미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위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취지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좀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빨리 종전하자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을 좀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베네수엘라 사태를 중심으로 좀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중 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베네수엘라 공습과 이 마두로 체포 압송 문제가 워낙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서 한중 관계, 한중 정상회담, 특히 한중 정상회담이 크게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한중 정상회담도 좌파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일본 공중파 방송도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없었다면 막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아마 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또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뭐 별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엄청 부풀려서 막 선전하고 홍보하고 막 확대했을 텐데 그 상당히 죽었어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 합의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정상 간에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고 공동 발표문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걸 전제로 해서 중국은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나 이 부분은 속내는 살펴봐야겠죠. 어쨌든 정상회담 뭐 면면이 일부가 나오고 있었는데 중국의 노림수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이번 뭐 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조금 더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중국이 일본이랑 관계 안 좋죠. 일본이 완벽하게 친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엔터 게임 회사들의 중국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약간 우리나라에 약간 화해 제스처를 주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더 침투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이시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넷마블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를 아실 겁니다. 넷마블의 2대 주주가 한리버 인베스트라고 해서 텐센트 자회사고요. 저기 화면에 지금 보면은 넷마블 지분을 17.52%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넷마블의 지금 2대 주주는 바로 텐센트 자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텐센트가 어디 나라입니까?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좀 큰 회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 이름도 보시면은 이메이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텐센트가 홍콩에다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회사예요. 근데 이게 크래프톤 2대 주주고 지분을 14%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게임 회사들이랑 엔터 쪽을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 이유는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랑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만약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랑 아티스트들이 돈을 벌면은 저 지분에 대한 어떤 금액이 중국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보시면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법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씩 지분만 넣어둬도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가져오는데 지금 댓글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를 원래 라이엇 게임즈가 미국 회사였는데 라이엇 게임즈가 원래 블리자드에 가서 우리 거를 퍼블리싱 해주세요 했는데 블리자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텐센트가 인수를 해서 지금 최대주주가 텐센트입니다. 중국 회사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텐센트라는 그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의 대표적인 회사 두 곳도 저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사 대표적으로 SM입니다. SM이 텐센트 뮤직 엔터가 3대 주주예요. SM 지분을 9.66% 가지고 있어요. 저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텐센트라고 나와 있는데 텐센트 뮤직 엔터가 SM 지분을 9.6%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 최대 주주가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인데 여기도 난립니다. 카카오의 지분을 4대 주주가 막시모라는 회사가 카카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SM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카카오 3대
카카오 주주로 4대 주주로 있습니다. 저기 막시모라고 6% 가지고 있죠. 예. 카카오 지분을 6%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카오 엔터를 텐센트 홀딩스가 4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는 중국 자본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가 SM 인수했죠? SM 2대 주주가 텐센트 들어가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 엔터가 우리나라의 엔터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그러니까 SM이랑 카카오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은 결국에는 이러한 연예인들, 그러니까 게임이라던가 연예인들 이런 콘텐츠 IP, 저작권 수익료 나오는 것들을 중국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조금씩 우리나라에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는 중국의 노림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중국이랑 친하게 가려고 하면 할수록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조금씩 이득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잘 모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네. 안테나, 그다음에 예당이라고 아이유 단독 소속사, 그다음에 현빈 소속사, 그다음에 이병헌 씨 BH 엔터 다 카카오 엔터 계열사입니다. 아. 그러면 전부 다 카카오 엔터 계열사고 저기에 다 탑스타잖아요. 유재석 씨 뭐 우리나라에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안테나가 카카오 계열사고 그다음에 아이유 씨도 마찬가지고 저기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우리나라의 최상위 배우라고 하는 그 배우들의 소속사가 대부분 다 카카오 엔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중국 자본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중국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나라 연예인들에게 압박하는 것들이 좀 저기 하고 연예인들이 심지어 좀 약간 뭐 동북공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하면은 바로 중국 막 출연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엔터사들을 자꾸 지배를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소신 발언을 못 한단 말이에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노림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추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텐센트 하면 뭐 사실은 중국 내부의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세계적인 기업이 텐센트에 있습니다. IT 분야,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고 시진핑이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 돼 있어요. 알리바바 못지않게 이 텐센트가 여러 분야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게임 분야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또 연예사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지분을 늘려가는 양상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위챗으로도 유명을 하죠. 이 플랫폼 이 메신저 플랫폼으로도 이 텐센트가 유명한데 이 텐센트가 이렇게 지분 투자를 그러면 막 그 거물처럼 확장하는 근본적 이유 그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네. 하이브가 대표적이에요. 네. 하이브가 엔터를 이렇게 레이블식으로 분산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이브 소속사가 뭐 BT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르세라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레이블식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오면은 엄청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텐센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게임들 이런 것에다가 지분을 획득을 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e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침투. 네.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랑 문화적으로 침투를 하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당연하다라는 듯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위 요즘에 뭐 방영되는 드라마들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런 전지현 사상들이.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전지현 씨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요즘에 뭐 제가 구체적인 드라마를 언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몇몇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카카오 쪽에 있는 그쪽 제작사들과 해가지고 약간 그런 민주당 좀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런 논란이 됐었던 게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에 사극인데 네. 약간 중국 느낌이 나는 사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괜히 적이 되니까 예. 그런 드라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사극을 우리나라 진짜 역사에 맞게끔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자꾸 중국 느낌 나는 사극을 와서 마치 그게 맞다라는 식으로 그게 동북공정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심어주는 게 그거를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게 중국의 의도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 중국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침투를 하려는 게 중국의 의도입니다.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겠다라는 게 중국이 원하는 바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텐센스의 국내 침투, 알리바이의 국내 침투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체크하는 이유는 뭐 그거 알고는 있어 그렇게 해서 놓치면 안 되죠. 촉각을 세우고 이 중국의 문화적인 침투, 하이브리드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각성을 시켜서 알려야 그 부분에 대한 대응력, 필요하면 법적 조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마침 이 부분을 우리 이주 경제평론가께서 딱 잡아서 각 기업들 특히 카카오 계열에 엄청나게 많은 이 카카오 계열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텐센트가 아주 깊숙하게 우리의 게임사, 연예사 이런 여러 가지 곳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네요. 좋은 소재 좀 마침 집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